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죠.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기후 위기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강연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타고 있어요. 우리 저 이동엽 씨는 알 거예요, 아마. 저 배달 하시잖아요. 예. 배달을 하시는군요. 네, 배달 힘든 형님이에요. 자, 어떤 취미로 이제 바이크 타고 있는데. 아, 취미로? 예, 이게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네. 요즘 정말 계절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 예. 저는 주로 이제 봄하고 가을에 타는데 네. 이게 봄하고 가을이 너무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저기 장갑도 좀 꺼내고 헬멧도 좀 닦다 보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저기 날씨가 또 오락가락하니까 단풍들도 내가 언제 떨어져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우리 박권님은 네.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애 셋을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제가 사는 세상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딱 생각했을 때, 네네네. 아, 기후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게 살지 않을까.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보고, 네. 그리고 뭐, 물도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내과에 있는 물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정수기에 물 먹어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죠.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마스크도 늘 쓰고 다녀야 되죠. 이런 기후 변화들 때문에 정말 애들, 많은 아이들. 것들이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이런 근데 생각 많이 재수 씨가 합니다. 아이들 다 키운다고 그러던데요? 예, 애들 어떻게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잘 크네. 야, 아빠 나왔다! 얘들아, 연락 좀 해라!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이렇게 겨울 하면은 항상 그 할머니 집에 있는 고드름 있잖아요. 그 따서 이렇게 먹고. 잠깐, 4살이신데 고드름 얘기하세요. 고드름 아기 때 많이 먹었어요. 예. 저기요. 예. 그만 좀 드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눈도 배고프면 먹고. 눈도 먹고? 눈 그래서 막 저희 막 이렇게 빙수라고 막 입에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 속이신 거예요, 어머님? 아니에요. 정말 저도 그랬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뭐 특수부대에 따랐어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눈 막 고드름 같은 거 먹었던 야.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맞아. 그 막 비도 굉장히 비 맞지 마라. 맞아요. 눈 먹지 산성비다. 마라. 맞아, 예, 맞아. 굉장히 뭐 안 좋은 게 많다 해가지고 항상 네. 먹고 싶은데 자제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기후 때문에 먹는 걸 마음대로 못 먹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후 변화가 안 했으면 좋겠다. 고드름 맛있거든요. 네. 네, 저 그만 먹고. 네. 저 우리 미진 아나운서도 아무래도 이제 아나운서시고 진행자 하시니까 이제 그 계절에 따른 의상 같은 거. 네. 참 이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봄옷, 가을옷이 참 예쁜데 네. 입을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네. 봄, 가을이 참 짧아진 요즘에 기후위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강연을 통해서 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수열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홍수열! 홍수열!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자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원 공급의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죠. 향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다 고갈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원 채굴에 따르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자원 소비로 인해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화석 연료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류세 위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6번째 생물 대멸종.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요. 인간이죠. 결국은 6번째 생물 대멸종의 칼끝은 인간에게 겨누고 있다. 어떻게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박사님. 네, 기후위기와 관련된 네. 걱정들이 많으시죠. 기후가 오락가락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있을지 그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물질 소비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기후위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 그래서 기후위기와
순환 경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다른 교수님이나 박사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부터 믿음이 안 가는데 네. 우리 교수님이 지금 기후 위기 딱 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에 홍수랑 열이 있어. 좋아요. 홍수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기후에 딱 맞는 이름을. 딱 맞네. 어떻게 네.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 역시 교수님. 야, 최고다. 네, 이름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순환 경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좀 생소하시죠? 순환 경제. 순환 경제. 예, 예. 네. 이렇게 유행되고 있는 많이 거론되는 개념들은 아닌데요. 네.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려면 환경 교양인으로 네. 행세를 하시려면 네. 순환 경제 개념 순환 부분은 경제. 예. 알아두시는 게 아, 제가 요즘 순환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식과 같은 돈의 흐름이 아니라 네. 우리 물질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 물질 소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자, 순환 경제인데요. 순환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환 경제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배경부터 살펴볼 텐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자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두 가지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이 자원을 사용하다가는 앞으로 과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달이 가능한 거냐. 자원 공급의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원, 주요 자원들의 경우에 향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다 고갈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 우리 아이들 정도까지는 자원을 어떻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 네. 지구상의 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위기가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자원을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 자원 채굴에 따르는 생태계 파괴의 문제와 자원 소비로 인해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파괴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생태 환경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원 소비 증가로 인해서 자원 위기와 생태 환경 위기가 쌍끌이 위기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인데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원을 많이 쓰재끼고 있는 것이냐, 사용하는 것이냐. 첫 번째, 일단 사람들의 머릿수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네. 그때 전 세계 인구는 2억 명이 조금 못 되는 이영명.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2억 명이 조금 못 되는 인구가 10억이 될 때까지 1800년이 걸려요. 그런데 10억의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되기까지는 200년이 조금 걸렸네요. 진짜. 와.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인데요. 네. 10억 명.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2080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인구는 약 100억을 돌파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고민은 100억 명의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 식량 이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을 조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은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200년 동안 인구가 8배 증가했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경제 규모는 120배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수도 많아지고 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원의 양도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자원의 총 소비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900년에 전 세계 자원의 총 소비량은 70억 톤 정도인데요. 네. 현재는 약 1000억 톤 정도를 써요. 1000억 톤.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2060년 정도가 되면 2000억 톤으로 또 2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프가 크게 두 번의 꺾임이 있죠. 예. 1950년대 이후로 네.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네. 2000년 이후에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저 파동을 봤을 때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랐거든요. 좀 위기가 이제 닥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네.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또 2배가 증가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무한정으로 거의 완전히 가야 될 수직으로 네. 올라가게 될 것이죠. 아니 근데 그 자원이 있습니까? 그 버틸 만큼 다 고갈되지 않았어요? 190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인간의 자원 소비가 많기는 한데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워낙 크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자원 정도야 뭐 무한히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50년대 이후에 자원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서물서물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72년도에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로마 클럽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때 성장의 한계에서 이런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자원 고갈로 우리 문명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자원 탐사가 늘어나면서 자원 채굴량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자원 걱정 없네?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또 자원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성장의 한계는 옳았다. 성장의 한계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고갈에 대한 걱정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들 중에서 또 희소금속의 문제가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희소금속은 왜 중요해지느냐? 미래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그러니까 전기 전자 장비의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 장비 사용에 희소금속이라는 자원이 핵심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이죠. 에너지.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발전기가 증가를 늘어나야 될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 이런 전기를 생산하고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희소금속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수소, 리튬.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 산업을 위해서 희소금속이라는 핵심 자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희소금속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희소금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소예요. 그렇죠. 지각의 분포가 굉장히 적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채굴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되는 그 매장지가 전 세계 몇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강이라든지 구리 같은 자원은 민주적 자원이라 그래요. 왜? 여러 곳에 매장되어 있으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받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희소금속은 독재 자원이라 그래. 한쪽에 몰빵이 돼요. 안 그래도 반도체 이런 거 히토리움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어쨌든 무역 전쟁할 때. 그렇죠. 그러면 광물들이 없을 때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저 희소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량이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거의 몰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전 세계적인 자원 공급의 위기로 바로 연결되는데 어느 지역에 많이 매장되어 있냐? 아프리카. 근데 이쪽은 정치가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공급이 예상치 못하게 뚝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또 희소금속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요즘 중러와 서방 진영 간의 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신냉전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쟁도 것인데요.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서방 진영과 중국, 러시아 간의 체제 경쟁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니까 희소금속이라는 금속을 무기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소금속의 공급 위기가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하면은 이제 에너지 전환에 얼마만큼 많은 자원이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희소금속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 네오디뮴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히토류 중에 하나거든요. 자석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저 것인데요. 끝말잇기 할 때 저런 거 나오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끝말잇기의 끝판왕이 바로 님 나오면 끝나. 님 나오면. 카드뮴 이런 거 카드뮴 나오면 못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환의 관점
시점을 생각해 보면 기존의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에너지를 캐서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태워서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화석 연료의 경우에는 땅에 묻혀 있는 자원을 캐내는 게 중요한 건데 재생 원료의 경우에는 자연력을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계와 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조달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는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원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EU의 집행위원장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뭐라고요? 리튬과 히토류는 네. 앞으로 가스나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배터리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자원의 측면에서 앞으로 화석 연료는 퇴출해야 되지만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리튬과 히토류 같은 희소금속들은 네.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원 고갈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생태환경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환경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인류세 위기입니다. 인류세. 예, 인류세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서 역시 이 정도는 또 당연히 인류세.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필요한 건데요. 네. 인류세라고 하는 것은 지질학적 시대 구분 용어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제4기 홀로세. 홀로세?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00년 전에 대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네. 홀로세 지구가 펼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질학적으로 그러니까 12,000년 전에 홀로세 시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대빙하기라는 혹독한 지구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날씨가 안정됐어요. 그러면서 물은 풍부하고 숲은 번창하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번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홀로세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구 역사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생물들이 너무나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이 펼쳐진 시대인 것이죠. 아, 그게 홀로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질학적으로. 혼자 살면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세금 많이 물린다 했거든요. 세금 많이 내야 돼, 두 분은. 그래요? 네. 뭐. 몰랐네. 네,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네. 홀로세 시기는 네. 외부에 특별한 교란이 없으면 방해가 없으면 앞으로 5만 년 동안 그냥 쭉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홀로세 지구는 끝이 나고 네.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류세 지구라고 하는 것은 홀로세에 살기 좋은 지구가 생물 대멸종으로 가는 기후 시스템이, 그러니까 환경 시스템이 파괴된 끔찍한 지구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류세 위기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6번째 생물 대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 그게 뭐죠? 6,500만 년 전에 네. 중생대 백악기에 네. 그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상의 공룡을 비롯한 생물들이 대멸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 생물들이 번창하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네네네.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6번째 생물 대멸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5번의 생물 대멸종에서 지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가 살아남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큰일 났네.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요? 인간이죠. 결국은 6번째 생물 대멸종의 칼끝은 인간에게 겨누고 있다. 어떻게 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있대. 어떻게 전가 봐요. 그만 먹으라 이제. 그만 먹으라고 했죠? 무서워요. 살려줘요. 아니, 제발. 공룡을 어떻게 소환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이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비롯한 그 생물들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맞아요. 근데 지구는 별일 없을 거예요. 아, 없어요? 우리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구상에 우리만 없어지는 거죠. 지구는 편안하게 계속해서 제로불하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가 들어갔네? 지구 생태계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성취를 찬양하는 이런 자랑스러운 용어로 사용하는데 아닙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인간에 의해서 6번째 생물 대멸종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책임의 무게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와, 것입니다. 인류세 기억해야겠네.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게 이제 순환경제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예,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질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순환경제와 반대편에 있는 경제가 선형경제예요. 선형. 선형. 선형 경제. 선형, 예. 선형. 그러니까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선의 형태. 선형. 직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네.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보여주는 게 선형 경제죠. 선형 경제. 그러니까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니까 네.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낭비적인 시스템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 시스템은 먹고 싸는 애벌레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미성숙한 애벌레 경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형 경제가 자원을 계속해서 돌려 쓰는 순환 경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순환 경제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네. 뭡니까? 재생 가능한 자원. 재생. 그러니까 식물이죠. 광합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자원. 네, 예. 두 번째는 고갈 자원. 고갈. 광물들은 한번 캐내면 끝나잖아요.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재생 가능한 자원과 고갈 자원을 각각 다 돌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양측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비를 닮았다라고 해서 성숙한 나비 경제라고 그래서 나비 이야기를 효과, 합니다. 나비 효과 하는구나. 그러네. 네. 효과가 나오니까. 네. 맞아요? 네, 강의가 점점 어려워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진짜 나비 효과네. 나비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자원을 계속해서 돌려 쓰게 되면은 네. 천년 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량이 최소화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네. 가운데 네. 재활용 경제가 있어요. 재활용. 선형 경제가 재활용 경제로 가고 재활용 경제가 순환 경제로 가는 것이죠. 갑자기 머리 너무 아픈데요. 재활용 경제는 뭐냐? 재활용을 하는 거죠. 재활용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선형 경제와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네. 아, 그냥 쓰지 않고 다시 돌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활용은 해요. 재활용하니까. 몽땅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해요. 네. 그런데 재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 흐름의 본질은 선형 경제예요. 계속 천연 자원은 들어가야 되고 쓰레기는 나오는 거죠. 예, 맞아요. 이게 순환 경제와의 차이점이죠. 딱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가 재활용 경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분리배출해서 열심히 재활용을 하는데 쓰레기 문제는 계속 심각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 도대체 재활용은 열심히 하는데 왜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냐. 네. 우리의 재활용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답답함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아, 어떻게 해요? 경찰 불러있어요? 세 가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첫 번째, 물질 소비가 끊임없이 증가를 하게 되면 순환 경제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100개의 자원을 소비하면 100개의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100개의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100개의 재생 자원이 공급될 거죠. 네. 그런데 자원 소비량이 200개로 증가해요. 아, 또 나오네요. 그러면 100개는 새롭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환 경제로 가려면 네. 일단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물질의 소비를 줄여야 된다. 재활용 이전에 네. 우리의 물질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고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재활용만 잘하면 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줄여야만 된다. 네. 우리의 물질 소비가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네. 예. 두 번째가 네. 재활용률. 율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 몇 프로라고 20%. 20%.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네,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 20%예요. 네, 20%. 그러니까 80개는 쓰레기로 나와요. 네. 이 상태에서 물질 소비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천년 자원의 투입량과 쓰레기 배출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커지는 기하급수로 상황이 커지겠다. 발생을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률도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 재활용률이 몇 프로죠? 60%. 실제 50%. 50%라고 50%. 했잖아요. 그러니까 50% 정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택도 없는 것이죠. 말도 안 되지. 이게 안 돼요. 아직까지 갈 길이 우리 앞에 9만리나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게 안 돼. 효율성이 봐야 많이 되는 떨어지네요. 것이죠. 갈 길이 멉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재생 원료의 품질입니다. 재활용의 질을 품질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오래 쓰는 거잖아요. 네. 네. 물질을 오래 쓰면은 물질의 가치와 기능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물질도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네. 계속 쓰면 쓸수록 물질은 닳아서 늙어가게 되죠. 네, 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죠. 자동차라도 똑같네요. 그렇죠. 중고차 하다가 이제 나중에 폐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우리는 다운 사이클링이라고 해요. 다운 사이클. 그렇죠. 다운 재활용을 사이클. 하면 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다운 간다. 사이클. 이렇게 해서 다운 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순환경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질을 무한 반복해서 쓰자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몇 번 재활용했는데 이놈이 이렇게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쓰레기로 버려야 돼. 역할을 못해. 그러면 순환경제로 못 가는 거죠. 반순환 경제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의 물질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된다. 네. 이것을 우리가 업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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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명품들은 업사이클 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우리가 자꾸 뭐 가방 같은 거 만드는 걸 가방, 뭐 업사이클링이라고 시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것들. 그건 예. 재사용이고요. 재사용이야. 네. 아유. 그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돌려쓸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이 나오는 재생원료여야 된다. 그러니까 재생원료 품질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네. 재활용을 많이 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재활용 해놓고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네요. 왜 품질이 낮은 걸 어떻게 써요? 네네네. 그래서 순환 경제로 가려면, 그러니까 재생 자원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공급하려면 네. 재생 자원이 품질이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리배출, 지금과 같은 재활용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 경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만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된다. 재활용과 관련된 인프라와 기술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실제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 개발에 쏟아붓는 돈만큼이나 네. 재활용 관련해서 매년 투자를 해야 네. 우리가 원하는 순환 경제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재활용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은 예. 강력한 수요 관리를 통해서 네. 물질의 총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강력한 순환 관리를 통해서 재활용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네. 강력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업사이클링으로 가야 된다. 네. 이 세 가지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순환 경제는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순환 경제는 그냥 단순히 분리배출해서 재활용 잘하자 정도의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물질 이용 방식을 전면적으로 네. 바꾸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순환 경제의 개념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계속 원의 형태로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순환의 두 주체는 누구냐? 생산자와 소비자죠. 소비자.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고 소비자가 소비한 다음에 분리배출하면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네. 지금은 생산자의 노력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분리배출 잘하는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생산자가 산업의 판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순환의 시작점과 끝점이 생산자인 것이죠. 시작점이 뭐예요? 물건을
만들 때죠. 품질 좋고. 그 물건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돼. 네. 물건을 만들 때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니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안 되는 거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분리배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연히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순환이 잘 되려면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 순환의 시작이죠. 시작을 잘해라. 네. 그다음에 소비자가 소비한 다음에 분리배출을 했어요. 네. 재생원료가 만들어졌어요. 네. 재생원료가 만들어졌는데 이 재생원료를 생산자가 외면을 해버려요. 아, 나 재생원료 쓰기 싫어. 네. 나 천연자원 쓸래. 천연원료 쓸래. 네. 그게 이렇게 편하니까. 해버리면은 순환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결국은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써야 된다. 순환의 끝점이죠. 네. 그러니까 생산자가 시작과 끝 마무리를 잘해줘야만 순환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환경을 생각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린워싱 하면 안 되고. 기업들이 마인드가 바뀌어야겠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근데 요즘에 공장이 바뀌어야 된다. ESG 경영이라면서 어쨌든 뭔가 좀 변화하는 느낌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변화가 많이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걸로는 부족하다.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가야 된다. 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기본 패러다임, 기준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사용이 안 되는 제품을 만들면 시장에 물건 못 파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게 다음에 좀 정해놔야겠네요. 재생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내면은 시장에 못 파는 거죠. 출시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야,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모두 다 자기 제품에 재생원료를 집어넣겠다. 앞으로는 물건 만들 때 재생원료 들어가는 게 네. 그냥 자연스러운 상식 같은 게 돼버리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데 재생원료를 안 집어넣어서 네. 쟤들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대기업들도 점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두 가지를 요구해요. 네.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 에너지와 네. 재생 원료 그렇죠. 네. 두 가지는 반드시 넣어라.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못 들어와. 못 그래요.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S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아리백 같은 아리백. 그렇죠, 개념이고요. 그렇죠. 네. 다른 그다음에 에너지죠. 재생 원료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생 원료 사용 의무 같은 아리백. 개념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앱 모 휴대폰 글로벌 네네. 위험했어요. 자, 위험했어요. 약간. 얘기해도 돼. 얘기하고 예 그쪽 회사 저희 PPL 고랍니다. 저희 많이 보내주십시오. 사과로. 사과 회사. 그 사과 회사가 네. 폰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작년에 출시한 그 폰에는 그 알루미늄에는 100% 재생 알루미늄이 맞아요.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재생 원료의 사용은 계속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회사의 공급망이 있을 거야, 협력업체들. 네네네. 그러면 자기들은 이 폰에 재생 원료 사용량이 늘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그 부품을 만들 때 재생 원료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재생 원료를 못 쓰면은 거래가 안 되죠. 끊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생 원료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되냐. 네. 그러니까 그냥 재생 원료가 아니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 원료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앞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아, 근데 박사님 조금 마음이 아픈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려고 하면 대기업들, 돈 많은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후발주자들이나 만약에 후진국도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싶지만 뭐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만들어냈을 때 이게 뭐 어떤 불공정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공정한 전환 이슈라고 합니다. 와, 이슈, 요 얘기했군요. 그렇죠. 어쨌든 네.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물질 이용 방식, 이 시스템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체제 전환의 문제. 네. 이죠. 그러니까 전환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탈락하는 네.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이 룰을 바꿔버리니까. 전환의 과정에서 탈락하는 이 사람들 자체는 니들은 능력이 안 되니까 탈락하는 게 당연하다. 이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마음 아파요. 그래서 전환의 과정에서 전환에 미처 잘 대비할 수 없는 네. 이런 중소기업들 예. 혹은 자영업자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서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어떻게
줄 것이냐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 순환 경제에서의 공정한 이행의 네. 이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 약해요. 앞으로 그게 과제네요. 그러면.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공정한 전환의 이슈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순환 경제와 기후 위기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죠. 맞아요. 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 네. 가야 되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탄소 중립 굉장히 생소하시죠? 요즘 말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탄소가 무슨 뭐 누구 편이야? 누구 편도 안 드는 중립 편이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중립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누구 편이냐 이걸 따져 우리 언어 생활에서 중립이라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수평의 개념이 아니라 수직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이렇게 가운데 딱 상태. 멈춰 있는 상태. 그런 수직의 개념에서 가운데 있다. 가운데 있다. 라고 해서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립이 되는 것이냐? 지구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만큼 인간이 배출해라. 네. 그러면은 인간이 배출하는 양은 지구가 그대로 흡수해버리죠. 그렇죠. 그럼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중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순 배출량 제로 이것을 영어로 넷제로라고 하거든요. 넷제로. 그래서 탄소 중립과 넷제로는 같은 얘기다. 넷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양만큼 인간이 배출해야 되는 거죠. 네. 인간이 배출하려면 그러니까 지구가 흡수하는 양만큼 인간이 배출해야 되니까 인간이 배출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기후 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지구가 흡수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 양을 대폭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 것이냐?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바꾸자. 네. 이게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전환. 그렇죠? 네. 화석 그래서- 에너지 그러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재생 재생으로 에너지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중요하죠. 네. 아니 근데 그런데- 화석 에너지가 좀 미세먼지랑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화성 연료가 타면서 예, 예, 예. 오염 물질이 네. 배출되면서 그게 이제 미세먼지가 좋을 게 없네, 되는 진짜. 것이니까요. 좋을 게 그러니까 타면서 뭔가 배출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음.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중요하죠. 핵심 이슈인데 네. 에너지 전환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냐? 해결될 거냐? 물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려면 결국 우리가 물질 이용 방식을 바꿔야지 에너지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물질 소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원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톤의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철강석을 이용해서 만들면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그런데 고철을 재활용하게 되면 0.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줄어드는 거죠? 재활용 해야 되겠다. 그렇죠. 1톤의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서 보크사이트 강물을 이용하게 되면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네. 근데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면 0.3톤이 배출돼요. 알루미늄을 재활용한다는 것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98%가 줄어들어요. 와. 그러니까 물질의 사용을 줄이면서 네. 재생원료의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것이다. 라는 표를 보니까 아주 쏙 것이죠. 들어오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도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네.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서 물질 이용 방식을 바꾸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네. 화석연료가 에너지로만 쓰일까요? 우리 뭐 화장품으로도 만들고 뭐 다 하잖아요. 원료로 쓰이죠, 원료. 그렇죠. 화석연료가 원료로 쓰이는 산업을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석유화학 산업의 총화 핵심이 되는 물질이 뭐냐? 네.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지. 네. 맞아요. 플라스틱 석유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결과 에너지로 사용되는 석유가 남아 돌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석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석유가 다 플라스틱으로 몰려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에너지 전환의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에너지로 가는 길목, 원료로 오는 길목
다 막아야죠. 다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탈플라스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비화석 연료 물질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이게 또 비화석 어떻게- 연료. 비화석 연료. 비화석.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더라도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오, 대표적인 게 축산. 돼지들. 돼지가 키우면서 돼지가 거리죠? 돌렴 사잖아요. 네. 응가. 그렇죠. 응가. 응가 사면서 거기서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그게 생성돼요.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메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 효과를 야기하는 힘이 21배 강하거든요.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네. 근데 뭐 소들이 방귀 껴봤자 얼마나 낀다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얘기할 있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성인소 한 마리가 1년에 64kg의 메탄을 트림이나 방구로 엄청. 아유, 지독한 친구네. 아주. 한 마리가. 한 마리가. 근데 이런 소들이 15억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러면 난리 나거네. 방광 일- 먹기면 그냥. 15억 곱하기 64kg 곱하기 21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죠. 한 20억 톤이 나와요. 잠깐 맞는지 검사 좀 해봐. 무트로 씌우고 근해 공식 넣었더니 맞네. 맞아요. 네. 20억 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이 2018년 기준으로 7억 3천만 톤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3배 이상, 3배 정도가 소들의 방구나 트림으로 나옵니다. 막아놔야 되나? 우리의 음식 소비 방식이 못 바뀌어야 뛰게 되는 돼. 것이죠. 와. 그러니까 고기를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지구를 생각해서 고기는 좀 줄여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네. 한 번은 좀 참아보자. 예.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시멘트를 만드는 것도요. 네. 석회석을 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석회석을 1450도의 고온에 구워서 네. 석회석 안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날려버리고.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아니더라도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많습니다. 따라서 네. 에너지 문제에만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우리의 물질 이용 방식 자체도 온실가스 배출이 덜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만 네. 온실가스 배출을 진짜 줄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네. 에너지 전환의 이슈를 다시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물질 이용 방식이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물질 이용 방식의 등장은 새로운 자원 문제, 새로운 쓰레기 문제가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의 결과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죠. 네. 그런데 현재 풍력 발전기 날개는 재활용이 안 돼요. 풍력 발전기 날개를 다 잘라서 저렇게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렇게 새롭게 늘어난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문제까지도 같이 맞아요. 저것도 해결을 심각하네요. 해줘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늘어나죠. 그렇죠.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이라든지 리튬. 니켈이라든지 네.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는 금속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리튬 문제 하나만 보게 되면 전 세계에 리튬을 공급하는 광산이 호주 아니면 호주가 남미에 제일 크죠. 있어요. 캐나다도 있고. 예, 근데 남미의 경우에는 소금 호수에서 소금물을 끌어올려서 우리나라의 염전처럼 네네네네. 물을 말려요. 증발시켜요. 그러면은 저렇게 증발시켜서? 하얀 가루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이죠. 물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남미 지역에서는 리튬 강산 주변에서는 리튬 강산에서 물을 다 쓰기 때문에 지역 주변의 농부들이 농사에 지을 물을 조달을 못해요. 물이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리튬 강산 주변의 농부들이 하얀 기름의 저주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리튬이라는 광물은 필요해요.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광물을 광산 개발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네. 리튬도 순환시켜주는 구조로 가야 에너지 전환과 네. 자원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그러니까 있다. 이게 저 폐배터리도 재활용을 하는 거를 또 기술을 발전시키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정리해 주세요. 탄소 중립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가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되고. 탄소 중립 경제로 인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자원 문제, 쓰레기 문제, 생태 파괴의 문제는 순환 경제를 순환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야를
좁게 보면 안 된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쪽의 문제가 다른 쪽의 문제로 전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무리를 하게 되면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의 물질 이용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이고요. 이런 전환의 흐름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네. 대세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순환 경제라는 거대한 돌풍에 말려서 어디론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순환 경제라는 거대한 바람을 타고 도약을 할 것이냐. 순환 경제라는 돌풍에 휩쓸려서 낙오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오늘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순이 집돌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들 엄청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자 라고 마음먹는 순간 1초 탈락이에요.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한 8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 그러니까 배달 용기.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양은 9%에 불과해요. 계속 우리 인간이 하루에 뭐 플라스틱 하나씩 먹는다, 신용카드 하나씩 먹는다, 우리 가짜뉴스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먹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주일에 5g, 신용카드 한 장 크기. 우리의 경제 시스템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에 투기가 되거나 매립되는 양은 제로가